1776년 8월 10일 한 여인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 2명의 공주를 낳은 어머니, 20년 넘게 궁궐 한가운데서 권력을 쥐었던 여인.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새 임금이 왕좌에 오른 지 겨우 5개월. 그 짧은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할아버지의 후궁을 죽음으로 몰아야 했을까요? 더 이상한 건 그녀의 죄목이었습니다. 사도세자를 모함했다. 하지만 사도세자가 돌아가신 건 14년 전 일이었습니다. 이미 뒤주 속에서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왜 그토록 서둘러야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이 유난히 짧았습니다. 보통 왕실의 처형 기록은 상세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죄로, 어떻게 죽었는지 모든 게 빠짐없이 남습니다. 그런데 숙의 씨의 죽음만큼은 단 몇 줄로 끝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문 씨가 악녀였는가가 아닙니다. 누가, 왜 그녀를 악녀로 만들어야 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이미 역사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빈칸을 따라가며 조선 왕실이 숨긴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대체 누가 기록을 지웠을까요? 문 씨는 정말로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았을까요? 그리고 정조는 왜 그토록 서둘러 복수해야 했을까요? 마지막엔 사라진 한 사람의 정체까지 닿아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776년 3월 창덕궁 대전 앞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조선의 새 임금 정조 24살 왕위에 오른 지 겨우 열흘. 신하들은 궁금했습니다. 젊은 왕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일까? 탕평책인가? 인사 개편인가? 아니면 제도 개혁인가? 그런데 정조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의외였습니다. 숙의 문 씨를 궁에서 내쫓으라.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숙의 문 씨, 할아버지 영조의 후궁, 2명의 옹주를 낳은 왕실의 어른, 왕위에 오른 지 열흘 만에 손자가 할아버지의 여인을 내쫓는다. 이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일가의 죄를 조사하라. 정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24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건 복수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복수가 뒤주 속의 비명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이상하게도 그날의 조정 기록은 유난히 짧았습니다. 25년 전 1751년 겨울 창경궁에 눈이 내렸습니다. 영조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현빈 조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던 아들 효장세자도 이미 떠났고 궁궐엔 겨울바람만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빈전 앞 영조가 조용히 조문객들을 위로하던 순간 한 궁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빈 조씨를 모시던 시녀. 이름은 문씨. 조용하고 순한 얼굴. 하지만 영조의 눈엔 뭔가 달랐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의 장례도 끝나기 전에 문씨는 영조의 처소로 불려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왕께서 며느리의 시녀를 취하셨다. 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도덕의 붕괴였습니다. 당시 18세였던 사도세자는 형의 죽음으로 세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존경 대신 실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어찌 저리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때부터 부자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조는 현빈 조씨의 처소를 통째로 문씨에게 내줬습니다. 돌아가신 며느리의 방을 살아있는 시녀에게 준 것입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리지 못했습니다. 1753년 문씨는 정식으로 후궁에 책봉됐습니다. 숙의 문씨, 그리고 2명의 옹주를 낳으며 왕의 총애를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오빠가 있었습니다. 문성국. 그 남자가 궁중 업무를 맡으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문성국.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궁중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누이가 있다는 건 곧 권력을 쥔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동궁전의 별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사도세자 곁에 있는 하인들까지 매수했습니다. 목적은 하나, 세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것. 세자가 누구를 만났는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 무엇을 말했는가, 그 모든 정보가 밤마다 문성국의 손을 거쳐 문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문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영조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동궁께서 또 이상한 말을 하셨나이다. 영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미 아들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던 왕, 사소한 일에도 분노했고 작은 실수에도 꾸짖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시녀의 시선 하나가 세자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훗날 기록했습니다. 문 씨 남매는 요녀와 간적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을 이간질하며 궁궐을 어지럽혔다. 그녀의 기록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궁중 한가운데서 직접 목격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한밤중 창경궁 낙선당에 불이 났습니다. 문성국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동궁이 화기를 조심치 않아 불이 일어났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억울했지만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자는 극심한 우울에 빠졌습니다. 낙선당 우물 앞에서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미처 이루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문 씨의 욕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두 옹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진정한 권력을 가질 수 없다. 그녀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문 씨는 결국 사가에서 사내아이를 데려와 왕자라 속이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꾀는 이종성 영의정에게 발각되어 좌절됐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궁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왕의 후궁이 아니라 궁궐의 불길한 그림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록은 여기서 끊겼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762년 여름, 사도세자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면, 분노, 망상, 모든 게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의심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틈에서 문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1771년 문 씨는 마침내 종이품 수기로 승격됐습니다. 궁녀 출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궁중의 모든 눈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이제 저 여인이 조선을 흔들고 있도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문 씨는 이제 영빈 이시사도세자의 생모에게조차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왕실의 어른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교만은 왕실의 균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62년 여름, 마침내 피로 물든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영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궁을 뒤주에 가두어라. 왕이 아들을 죽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주 속에서 들려오던 신음, 여름 더위 속에 8일간 이어진 고통, 그리고 마지막 한숨. 사도세자는 그렇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린 새손 이산정조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겨우 11세, 그의 눈에 문 씨는 단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만든 여인, 할아버지의 곁에서 웃고 있는 잔혹한 그림자. 시간이 흘러 영조는 늙었습니다. 문 씨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돌아가셨고 그 빈자리를 그녀가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뒤주 속에서 울던 소년이 자라 왕이 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기록이 멈춘 지점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4세 정조가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새 왕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숙의 문씨를 추방하라. 20여 년 전 아버지를 잃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눈물 대신 분노로, 슬픔 대신 정의로 정조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정조는 즉위 직후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문씨를 겨냥했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된 명단처럼.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전하, 아직 국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정조는 대답했습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하루도 궁에 둘 수 없다. 왜 그토록 서둘러야 했을까요? 혹시 문씨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지우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진실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문씨와 관련된 기록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지웠는가? 왜 지웠는가? 그 답은 다음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1776년 3월 30일 정조는 문씨의 자기를 삭탈하고 사저로 내쫓았습니다. 2달 후 5월 13일 정조는 장문의 교지를 내렸습니다. 그 교지는 왕의 분노가 아니라 한 아들의 통곡이었습니다. 문씨는 아버지를 모함하고 궁중을 혼란에 빠뜨리며 왕실의 도리를 무너뜨렸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교지의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죄는 하늘이 용서치 못할 것이며 나 또한 그 원한을 잊지 않으리라. 조정의 대신들은 일제히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저 여인의 죄는 중대하옵니다. 사형을 명하소서. 하지만 정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컸지만 혈육의 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문씨의 두 딸, 화령옹주와 화완옹주는 영조의 피를 이어받은 조카들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 아무 죄가 없다. 모든 악은 그 어미에게 있을 뿐이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 속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원했으나 정의로 포장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숙명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문씨는 사저에 머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영조는 돌아가셨고 궁의 문은 닫혔습니다. 문씨는 한때 자신이 걷던 회랑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승리의 길이었고 지금은 처형을 기다리는 죄인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그저 사랑받았을 뿐인데. 하지만 역사는 냉정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권력이 되었고 그 권력은 왕실의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그해 8월 10일 정조는 마침내 명을 내렸습니다. 문씨에게 사약을 내리라. 조정의 모든 대신이 찬성했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진 날 하늘은 맑았으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숙의 문씨는 조용히 사약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의 변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의 여인이 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누렸던 부귀와 영화가 하룻밤 사이에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한 후궁의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의 깊은 상처, 이모화변이라는 비극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렇게 아버지의 원한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불길이 꺼진 뒤 그의 눈에는 잠시 허무가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젊은 왕의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11세의 소년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누군가가 웃었다고 전해집니다. 문씨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철저했습니다.
문성국은 노비로 전락했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문성국의 아들 문경은 먼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심지어 문성국의 처남 박도우까지 죄에 연루되어 귀양길에 올랐습니다. 문 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관노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위들마저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화령옹주의 남편 정치달은 장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화완 옹주의 장례에 과도한 비용을 썼다는 이유로 조정의 문책을 당한 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화려했던 문씨 가문은 풍비박산 바람과 우박에 흩어지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냉혹한 심판 속에서도 한 줄기 자비를 남겼습니다. 화령옹주는 내 조카다. 그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신하들은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옹주 또한 영모의 피를 이어싸웁니다. 자기를 삭탈하소서. 하지만 정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그들의 어머니가 죄를 지었을 뿐이다. 그는 원수의 딸을 보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혈육의 동정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도리였습니다. 그는 피해 복수 속에서도 인간의 윤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화령옹주는 궁 밖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예우를 받지 못했지만 정조의 은혜 덕에 생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1821년 순조의 시대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조선의 긴 비극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용서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기록은 여기서 끊겼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역사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악녀였는가? 아니면 왕권의 희생양이었는가? 일부 사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문 씨는 궁녀 출신의 일개 후궁이었습니다. 정치적 세력도, 학문적 기반도, 노론이나 소론 같은 당파의 후원도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과연 조선의 왕세자를 죽음으로 몰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오빠 문성국이 일부 궁중관리와 내통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것이 이모화변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불명확합니다. 게다가 당시 영조는 이미 편집증적 의심으로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신의 불길에 문 씨는 단지 불행하게 휘말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조의 입장에서 문 씨는 단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 복수의 대상.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그녀는 왕위 계승 직후 가장 안전한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정은 여전히 노론 세력이 강했습니다. 이모화변 이후 왕실의 균열은 전국의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왕실을 어지럽힌 상징적인 인물을 단호히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숙의 문 씨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늙은 후궁이었고 지지 세력도 방어할 기반도 없었습니다. 정조는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희생시킴으로써 전국을 수습하고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료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중록, 해경궁, 홍 씨의 회고록에는 문 씨의 교활한 행태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세자를 모함하고 별감들을 부추겨 왕의 의심을 키웠다는 기록들. 그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궁중 한가운데서 목격한 증언이었습니다. 문 씨는 아비와 아들을 이간질하였으며 말 한마디로 천하를 뒤집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문 씨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말로 권력의 불길을 키운 장본인이었습니다. 역사는 늘 두 얼굴을 가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죄인이고 다른 이에게는 희생자입니다. 문 씨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사랑받은 여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왕실을 흔든 권력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녀를 궁으로 데려왔지만 그 사랑은 곧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영조의 총애가 그녀의 날개였고 그 총애가 사라진 순간 그녀는 추락했습니다. 정조는 그녀를 죽였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끝내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던가? 아니면 그 시대의 운명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그는 답을 얻지 못한 채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질문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1776년 여름, 숙의 씨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왕의 사랑으로 시작해 왕의 분노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창경궁의 처소는 오래전에 철거되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아직도 역사의 깊은 어둠 속에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요녀, 악녀라 부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진정 요녀였는가? 아니면 단지 권력의 바람에 휩쓸린 한 인간이었는가? 문 씨의 생애는 한 개인의 욕망이 어떻게 국가의 비극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궁녀에서 후궁으로, 그리고 왕실의 권력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길은 화려했지만 그 끝은 피와 눈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원했고, 사랑을 원했고, 영원히 잊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궁궐은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고, 욕망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복수는 정의로 포장된 인간의 복수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올바른 일을 했지만 아들로서는 여전히 상처받은 아이였습니다. 복수를 마친 날 밤, 정조는 조용히 일기를 썼다고 전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칼을 들었으나 그 칼끝은 내 마음을 찔렀다. 그는 복수를 통해 왕권을 세웠지만 그 복수는 그에게 또 다른 고독을 안겨주었습니다. 숙의 문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여인의 파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작고 또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궁궐의 권력은 언제나 사람을 삼켰습니다. 사랑은 음모로, 충성은 의심으로, 그리고 자비는 죄로 바뀌었습니다. 문 씨는 왕의 총애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총애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녀가 붙잡은 사랑은 결국 그녀를 베었습니다. 후대의 사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숙의 문 씨는 죄를 지었으나 그 죄는 시대가 짓게 했다. 조선 후기의 궁궐은 이미 권력의 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다툼, 왕권과 당파의 균열, 그 속에서 한 여인의 욕망은 불씨처럼 번졌고 결국 왕과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문 씨를 단순히 악으로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미천한 신분으로 왕의 곁에 선다는 것은 곧 끊임없는 두려움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교만 뒤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왕에게 버림받았으며 마침내 역사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아직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정조의 시대가 지나고 조선은 다시 격변의 소용돌이로 들어갔습니다. 왕들은 개혁을 외쳤고 신하들은 당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숙의 문 씨의 그림자는 그 후 수백 년 동안 조선의 궁궐을 맴돌았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했던 여인, 그리고 사랑이 죄가 되었던 여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망은 언제나 인간의 가슴에 삽니다. 이것이 숙의 문 씨가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녀의 삶은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언제나 또 다른 숙의 문 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